안녕하세요. 황금언니입니다. 오늘은 웹 3.0에 관련된 보고서가 나와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이것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일단 이 보고서는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웹 3.0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시켜주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웹 3.0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이제 보고서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언가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무엇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가가 적혀 있고, 네 번째는 디지털 자산 투자 방향에 대해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레포트 웹 3.0 레포트 전에 블록체인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이 어떻게 보면은 이 디지털 자산에 관련된 인프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기술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서 조성되는 환경이 웹 3.0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웹 3.0과 블록체인은 어느 정도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웹 3.0을 지금부터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웹 3.0이 뭐냐? 정의는 중앙화된 인프라 대신 약속된 프로토콜로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인터넷 형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웹 3.0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웹 2.0과 좀 비교해보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일단 웹 1.0부터 보자면 웹 1.0은 읽기 전용이었고 조직 형태는 기업 중심, 인프라는 PC였습니다. 그리고 통제 방식은 그냥 탈중앙화였고, 웹 2.0은 이제 읽기도 되고 사용자들이 쓰기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플랫폼 중심이고 클라우드 및 모바일로도 이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중앙 집권적 플랫폼 기업들이 중앙 집권적인 위치에 있고, 여기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나오다 보니까 왜 3.0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진 건데, 이거는 읽기도 되고 쓰기도 되고 소유까지 된다. 이게 어떤 거냐? 그럼 조직 형태는 일단은 개인 중심이고, 인프라는 블록체인 클라우드다. 그 다음에 통제 방식은 탈중앙화다. 그래서 여기에서 2.0과 차이점은 소유 개념이 같이 들어오게 됐는데, 이 소유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을 해보자면, 예를 들어 유튜브 광고를 내가 보는데 왜 돈은 구글이 다 벌까 하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다. 그렇죠.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제작해서 올리는데 아무튼 돈은 구글이 벌죠. 그래서 개인의 모든 데이터가 구글 내 서버에 저장이 되고 구글은 이를 활용해서 막대한 광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것은 구글인데, 3.0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저장, 사용 및 소유권을 가져오게 된다. 네이버 웹 브라우저는 기본적으로 광고를 차단해주는 브라우저지만 개인의 선택으로 광고를 볼 경우 광고주가 지불한 금액의 70% 수준의 이제 토큰으로 지급받게 된다. 탈중앙화 형태로 운영이 되며 광고 시청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3.0의 어떤 특징적인 모습, 이제 소유권이 바뀌게 된 그 면을 설명해주는 문단입니다. 그래서 웹 3.0의 구성 요소를 이제 도식화한 건데요. 우리 같은 개인은 컴퓨팅 파워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인센티브로 이제 암호화폐를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웹 3.0을 구축하는 인프라 기술은 블록체인입니다. 기본이 블록체인이고 여기에 플러스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이 접목이 돼가지고 이제 웹 3.0의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고, 이제 그 안에서 디랩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건데, 이 디랩들은 이제 현재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제 탈중앙화된 어플리케이션들이 막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디파이 아니면 P2E 게임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기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NFT가 있는 건데, NFT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이 웹 3.0 환경에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라고 합니다. 프로토콜 해가지고 규칙 등이 정해지겠죠. 이런 규칙들을 정하는 것이 DAO들이 주도를 해서 이 프로토콜의 규칙들 를 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DAO 멤버들이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트가 나왔는데, 이 블록체인의 기술은 제가 저번 시간에 블록체인을 할 때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다시 설명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지금 새롭게 나온 거기 때문에 좀 다시 언급을 하자면, 블록체인 기술은 처음에는 비트코인으로 시작을 했고, 비트가 이제 분권화된 금융 시스템을 목표로 세상에 나온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태생이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요. 일단 비트코인의 한계는 어떤 화폐적인 성격에 국한이 되었다는 그런 한계가 있었고, 두 번째 한계는 총 발행량이 얼마 되지 않아요.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런 한계점도 있습니다. 자격 증명의 형태로 지금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컨펌하는 소요 시간이 10분이나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이제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나왔던 게 이더리움이고요. 이더리움의 가장 큰 특징은 자격 증명 플러스 지분 증명이라는 방식으로 이제 이더리움이 만들어지고, 비트코인에 비해서 전력 소비도 굉장히 적고 만들어지는데 15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더리움 플러스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이 더해지면서 웹 3.0으로서의 확장성이 고도화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마트 컨트랙트는 어떤 거냐, 이렇게 보면 현 구조에서는 우리가 이제 집을 사고 판다 이렇게 하면 매수자와 매도자가 있고, 이 중간에 제3의 신뢰기구가 끼게 됩니다. 뭐 은행이나 법원, 뭐 등본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가치를 집에, 만약에 집을 사고 판다 하면 집의 소유권에 대해서 이제 등본을 통해서 이게 공공적으로 이 가치를 인정받는 거죠. 소유자라는. 그런 중간에 신뢰가 있는 기구가 끼어가지고 이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스마트 컨트랙트는 어떤 거냐, 매수자와 매도자가 있고, 계약 조건이 충족만 되면은 어떤 코드에 의해서 계약 조건이 정해진 것과 충족만 되면은 거래가 바로 성립이 되는, 이런 게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입니다. 제3자에 의한 규제나 모니터링 없어도 코드 한 줄 내에 얼마든지 계약이 가능해졌으며, 계약 조건이 충족되면 암호화폐가 지급이 된다. 이게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이 바꾸는 미래에서 이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전반적으로 이제 변화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플랫폼들이 이제 중앙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많은 건데, 이제 웹 3.0에서는 이제 탈중앙화를 해가지고 모든 참여자들에게 플랫폼을 같이 운영을 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경제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 모든 분야에서 탈중앙화를 통해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나타날 것인데, 각종 프로젝트의 인센티브는 사회, 정치, 경제, 문화를 바꾸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가장 이제 사회, 경제, 특히 경제 쪽에 많은 변화를 줬다라고 평가되고 있는 게 이제 디파이, 파이낸스 관련된 디파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건 어떤 거냐, 이렇게 보면은 이제 기존의 금리 시스템의 문제점들이 있죠. 일단 첫 번째는 중앙은행의 독점적인 화폐 발행과 인플레이션이 유발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누군가에게 높을 수 있는 금융 문턱.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국가 또는 기관 간의 자본 이동이 어려움. 네 번째는 금융기관의 베일에 가려진 운용 구조 등의 한계점이 부각되면서 디파이의 가능성이 많은 사람에게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 근데 여기에서 이제 화폐의 기능 자체가, 화폐가 사회 여러 분야 전반적으로 한 국가에서 널리 통용이 돼야 되는 게 화폐죠. 그러다 보니까 화폐를 어떤 하나의 기관, 중앙기관에다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무너진다 그러면은 각각의 화폐가 통용되는 화폐들이 막 다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너무 이제 몇 가지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너무 많게 된다 그러면은 어떤 화폐로서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이게 통용이 돼야지 화폐로서의 가치를 발휘를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것들 산발적으로 하고 여기 관련된 화폐들이 다 다르다 보면은 이거의 가치는 굉장히 떨어지고 해서 저는 조금 의문을 가졌거든요.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근데 이런 식으로 해결은 되겠죠. 여기 프로토콜에서 사용되는 A라는 화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용되는 B라는 화폐. 근데 A와 B를 어떻게 교환해주는 거래소가 있는 거죠. 거래소가 있어가지고 A, B를 교환해주고 하는 거래소들이 있게 된다면 뭐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가상화폐와 현실적인 돈도 교환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교환이 잘 되느냐, 그 다음에 교환할 때 그 가치를 어떻게 쳐주느냐, 그러니까 본연의 가치가 있을 거고 이제 거래되면서 일어나는 수요 공급에 일어나는 가치들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가격이 어떤 식으로 매겨져서 교환이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의문은 조금 들었습니다. 해서 일단 여담이었고, 아무튼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디파이가 나온 거고, 디파이는 알고리즘과 시스템을 통해 중앙기관 없이도 금융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디파이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은행 등 중앙 컨트롤 타워가 없는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러니까 지금 대출은 어떤 형식으로 일어나나요? 금융기관이 중간에 끼고 자금의 수요자, 그 다음에 자금의 공급자 이렇게 쓰면 은행과 공급자가 거래를 하고 수요자와 금융기관이 이렇게 거래하고 이렇게 해서 중간에 중개기관을 거치게 되죠. 그런데 지금 디파이가 지향하는 거는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다이렉트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그래서 이게 메이커다오 플랫폼의 기본 구조 예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고객이 이더리움 담보물을 이쪽에 제공을 하고, 그러면 메이커다오는 대출금을 발행해서 이게 DAI 토큰인 거죠. 이걸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결국에 나중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담보물을 반환받고 MKR 토큰으로 수수료를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통용되는 것이 MAI 토큰이고, 여기 MKR 토큰으로 수수료를 지불하고 해서 이런 토큰들만 해도 지금 2개가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관련된 담보물은 이더리움으로 제공이 되고, 뭐 이런 구조인데, 제가 아까도 서두에도 말했듯이 이런 토큰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토큰들이 어떤 플랫폼에서만 통용이 된다면 이게 한계성이 분명히 있을 거라서 여러 개 플랫폼에서 동시적으로 이렇게 거래가 같이 되도록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이 잘 되어 있고 이게 교환이 자유자재로 되도록 해놔야지 이게 지금 활성화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아무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파이 예치금은 243조 원 수준으로 급격히 성장했고, 그 다음에 그 예치되는 것들의 통화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이 비중이 60%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주요 디파이 프로토콜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 이 프로토콜은 웹 2.0 기준으로 봤을 때는 플랫폼과 동의어로 해석이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플랫폼과 프로토콜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웹 2.0 환경에서 이 플랫폼이 이제 거대한 플랫폼 기업 몇 개가 이렇게 해서 독점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수익이 모두 플랫폼에게 집중되는 이런 건데, 이 플랫폼과 프로토콜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보면 프로토콜도 이제 몇 개의 프로토콜, 거대한 프로토콜 기업들 몇 개가 살아남게 되고 이제 이게 독점이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어떤 시간 한계가 있고 자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프로토콜들을 모두 동시에 사용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면 몇 개의 프로토콜만 살아남게 되고, 그러면 이들이 이제 독점을 하는 구조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될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다른 그냥 플랫폼의 다른 형태가 프로토콜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프로토콜, 디파이 프로토콜은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해서 쭉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 이더리움이나 이런 것들 기반으로 되는 게 많다. 이렇게 보이고요. 디파이는 실질적인 수요가 뒷받침되면서 고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분야다. 그래서 초기 단계로 이제 숱한 해킹과 사기 사건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디파이의 진정한 미래에는 상호 운영성과 결합성이다. 디파이는 서로 다른 체인 간의 상호 운영이 가능하며 이를 바탕으로 네트워크상에서 대규모 대출 결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다. 제가 아까 이제 다시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상호 운영성이 이제 그다음에 결합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프로토콜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여기서 상용화되는 토큰들이 조금 공통성이 있어야지 조금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가능할 거다, 그리고 이게 진정한 미래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근데 과연 얼마나 걸릴지, 이게 가능하려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이제 얽히고 얽힐 텐데 이게 가능해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아무튼 디파이는 아무튼 다른 체인 간의 상호 운영이 가능하며 이를 바탕으로 네트워크상의 대규모 대출과 결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빅데이터를 결합을 해가지고 금융상품이 고도화가 가능할 거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실시간 날씨
데이터를 활용해서 날씨에 대한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스마트 컨트랙트상 입력된 조건대로 자동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금융 상품들, 이런 것들, 날씨를 가지고 이제 파생 상품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금융 상품이 나올 수도 있다. 왜냐면은 날씨 때문에 뭐 농부들 이런 사람들은 피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날씨 때문에 피해보는 경우 어떨까요? 뭐 비행기 같은 거 못 뜨고 하면은 뭐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거고, 날씨로 인해서 발생되는 손실을 그런 금융상품으로 이제 해칭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는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직 운영 방식의 변화가 있는데, 이거 DAO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발전을 견인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거대 기업으로 사유화된 우주 공간을 모두에게 돌려주자는 가치를 가진 문 DAO 등 공익적인 목적과 DAO의 개념이 합쳐진 사례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다양한 공동의 목표를 수립 위해서 수많은 DAO가 조직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풀뿌리 민주주의에 자본이 합쳐지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어떤 신념, 그 다음에 정치적인 입장,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DAO를 만드는 거죠. DAO를 만들어서 이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DAO와 일반 기업을 비교한 거가 나와 있는데, DAO는 수평적이고 분산적인 조직이고, 기업은 위계적인 중앙 집권적인 조직이다. 오너십은 토큰을 통해서 주는 거고, 프로젝트의 토큰 이코노미로 이제 토큰이 지급이 되겠죠. 그 다음에 거버넌스 해서 블록체인 트랜잭트를 통해서 투표 자동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고, 여기서 중요한 점, 감사가 이제 모두 투명하게 공개가 되는 거, 뭐 이런 게 가능한 거고, 기업들은 정반대죠. 기업 설립의 목적에 따라 투표가 되고, 그다음에 상장 기업은 반투명하고 비공개 기업은 불투명하고, 뭐 이런 감사제도 이런 것들에 비해서 DAO는 굉장히 투명하고 수평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정한 메타버스 세상, 이렇게 되어 있고요. 메타버스의 미래는 개방형 메타버스는 MFT가 중심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현재 메타버스 생태계의 단면은 웹 2.0 플랫폼 기업, 그 다음에 블록록스 등의 온라인 게임 플랫폼, 세 번째는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등 블록체인 기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픈 메타버스를 구축하는 DAO를 중심으로 치열한 주도권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메타버스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A라는 메타버스, 그 다음에 B라는 메타버스, C라는 메타버스가 이런 환경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이 메타버스 환경에 접속을 하는 니즈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웹을 사용하는 게 이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웹을 많이 사용하려 하죠. 근데 이제 메타버스 환경이 되면 이 니즈가 정보를 얻기 위함 뿐만 아니라 재미, 즐거움 이런 것들이 많이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즐거움을 추가하기 위해서 메타버스를 접속을 하고, 아니면 뭐 공부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메타버스에 접속을 하는데, 이런 접속하는 니즈가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뭔가가 소통이 되고 뭔가가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닌 사람들과는 이제 메타버스 환경이 많이 단절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연결이 되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큰 세계관이 하나가 이제 만들어져야지 이게 나의 실질적인 리얼한 나의 환경에 영향을 주고 하게 될 건데, 것들이 잘 연결이 될지 이런 게 이제 화두일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그런 언급이 있거든요. 메타버스의 수많은 플랫폼 간의 연결이 가능한 표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3.0 시대에서는 플랫폼 기업은 없어져도 사라지지 않은 메타버스, 플랫폼끼리의 상호 운영이 가능하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메타버스를 추구하여 점진적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 연결이 돼서 나의 현실까지도 어떤 영향을 주는 이런 환경으로 이제 되면은 진정한 메타버스의 세상이 된다, 이렇게 보고, 일단 그리고 저는 이런 니즈도 굉장히 중요한 면이잖아요. 이런 메타버스 세상에 왜 내가 참여를 해야 돼? 나는 그냥 현실에 살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나이가 많고 조금 그런 사람들은 어쨌든 이런 니즈도 굉장히 중요하게 된대.
그래서 이런 즐거움만을 위해서 메타버스 환경에 접속을 하고 이렇게는 하지는 않을 거예요. 나에게 어떤 이윤과 어떤 정보 등 이런 것들을 많이 제공을 해줘야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이런 메타버스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무튼 웹 3.0의 자산의 역할을 하는 NFT와 맞물려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디지털 창작물의 가치와 소유권에 대한 개념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고, 계속 NFT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일단 NFT는 희소성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거래가 되는 거죠. 근데 저는 희소성뿐만 아니라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가치가 플러스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보면 MFT는 그냥 희소성 하나만으로 이제 거래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라서 저는 여기에서는 약간 의문이 있는데, 메타버스 환경이 조성이 되고 이 메타버스 환경이 A라는 환경에서 NFT를 내가 뭘 발행을 했어. 근데 이게 B라는 메타버스에서도 그 가치가 인정이 되고 C라는 메타버스 환경에서도 인정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메타버스 환경에서도 내 NFT의 가치가 인정을 받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가치가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넓게 인정되는 가치가 플러스가 돼야지 이런 NFT의 어떤 가격이나 합리적인 가격이라 납득할 만한 가격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냥 메타버스 환경도 없고 이런 대해서 이제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희소성만 기반으로 가격이 막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저는 NFT가 아직도 이건 아직 먼 미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거든요. 메타버스와 마찬가지로. 아무튼 근데 메타버스 환경까지 우리한테 리얼로 이제 다가오게 되면은 이게 NFT도 어떻게 보면 좀 리얼하게, 그리고 이것들이 막 연결이 돼서 NFT의 가치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 하면은 그때는 NFT가 어떤 경제적인 실제적인 리얼한 어떤 실제적인 경제적 가치가 인정이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은 듭니다. 일단 NFT는 디지털 콘텐츠와 메타버스 확대로 NFT 형태가 다양화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NFT는 이제 소속감을 증명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 향후 DAO와 맞물려서 다양한 시너지가 기대가 된다. 그래서 이제 NFT는 소속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DAO 어떤 멤버는 토끼 아니면 고릴라 프로필을 써.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고릴라인데 뭐 나는 목걸이를 하고 있는 고릴라, 나는 빨간 고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기본적인 고릴라 모양은 똑같은데 이제 디자인만 계속 바뀌는 거죠. 그러면 그걸 딱 보면 너는 어디 DAO 소속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이런 게 이제 NFT가 어떻게 소속감을 보여주는 그런 수단으로 쓰일 수가 있다. 그리고 웹 3.0이 이제 진보 고도화되려면 무엇이 보완이 되어야 되느냐, 이제 인프라 개선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인프라는 어떤 거냐, 그러니까 앞에서 살펴본 블록체인 중에서 이더리움의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더리움 생태화가 공고화될수록 안정성은 높아지나 거래 속도가 낮아지는 단점이 있다. 그러니까 도로에 차가 많을수록 정체 현상이 나타나는 개념과 유사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막 많아질수록 여기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더리움 해가지고 레이어 1이 있고 뭐 레이어 2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레이어 1과 2의 차이를 비유하자면 한강을 가로지는 대교의 정체가 지속됐을 때 레이어 2는 차선을 확장하는 거고 레이어 1은 옆에 다른 대교 하나를 건설하는 거다. 그러니까 레이어 1은 그냥 차선을 확장하는 건 조금 더 쉽겠죠. 근데 레이어 1은 아예 다른 대교를 건설하는 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힘들 수는 있잖아요. 비용도 많이 들고. 아무튼 레이어 2와 레이어 1의 차이는 그런 거다. 레이어 2가 조금 더 쉽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래 처리만 담당하고 나머지는 레이어 1에 위탁한다. 그다음에 레이어 1은 독자적인 다른 걸 하나 더 만드는 거니까 블록이 생성이 되고 증명되고 거래 처리 다 된다. 그래서 주요 프로젝트가 이더리움라면 레이어 2에 해당되는 것은 뭐 플리코, 미세고 뭐 이런 것들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 레이어 2가 상대적으로 가치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1 관련된 코인, 레이어 2 관련된 코인이 이렇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이건 시간 나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더리움 2.0으로 변화되는 추세가
블록체인 기술에서 지금 1세대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이었고 2세대 블록체인은 지금 이더리움이었고 3세대 블록체인은 뭐 다른 것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더리움도 1세대 그다음에 2세대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건데 지금 2세대 이더리움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2세대 이더리움에는 지금 샤딩이라는 기술이 적용이 되는 건데 정확하게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이더리움 2.0의 샤딩 개념인데 이게 원 블록체인의 거고 샤딩을 한다 그러면 이 원 블록체인들을 연결고리 된 거를 하나를 이렇게 떼어내 가지고 쪼개는 거죠. 요렇게 하나 슬라이드 해 가지고 쪼개고 또 요렇게 해 가지고 또 쪼개고 이게 이제 샤드 1, 샤드 2, 샤드 3, 샤드 4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원 블록체인이 이렇게 했다면 이게 이제 노드라고 해가지고 하나 붙는 건데 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검증되는 속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얘 한해 뭐 0.1초에도 이게 많이 늘어나면 엄청 속도가 굉장히 길어지는 건데 이렇게 얇게 쪼개면은 이게 그러니까 얘가 엄청 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리 속도는 유지하면서 그 대신 이게 여러 개 늘어나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 더 늘고 또 누르고 하니까 한 번에 사용되는 네트워크에 관련된 네트워크 처리 용량이 늘어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2.0, 이더리움 2.0의 샤딩은 그런 식으로 되는 거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웹 3.0 관련해서 투자하는 방법이 크게 탈중앙화된 프로토콜을 직접 이제 투자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존 플랫폼에서 전환되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거, 그 다음에 ETF를 투자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고요. 탈중앙화 프로토콜 어플리케이션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거. 웹 2.0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웹 3.0으로 이제 전환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주도 플랫폼 기업들, 이런 우리나라 지금 카카오, 네이버 이런 기업들이겠죠. 그다음에 아니면 웹 3.0 전환을 추구하는 뭐 컴투스, 넥마블 이런 기업들, 그다음에 구조적으로 수혜를 입는 기업들 해서 그래픽카드 수요가 증가할 거니까 인비디아, 그다음에 메타버스 하드웨어 이제 제공하는 LG 이노텍의 메타버스 하드웨어를 어떤 걸 하는지 저도 조금 조사는 해봐야 되겠는데 아무튼 메타버스 하드웨어를 LG 이노텍이 제공해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ETF를 투자하는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